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간추린 재배 원예학 13강 재입니다. 재 중에서 우박, 한해, 스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박이라 함은 정난운과 봉우리 저군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이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박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국지적으로 좁은 띠를 형성해서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박 피해는 늦은 봄철에서 여름철로 접어드는 5, 6월 과수 착과기, 그리고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접어드는 9, 10월 과수 성숙기에 간헐적 돌발적으로 발생합니다. 피해 양상을 살펴보면 과실 또는 세 가지의 타박상이나 열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과수 착과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 육아 그리고 어린 가지에 주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지적으로 좁은 지역에 내리기 때문에 국지적인 피해 지역이 국지적이고 그리고 비교적 단시간에 많은 피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피해 후에는 이러한 타박상이나 열상으로 인한 그 상처 부위로 2차적 병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2차적 병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박해 대책입니다. 각 재에 대한 대책은 주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그리고 다른 농업 자격증 시험에서도 2차에서 3가지를 써라, 4가지를 써라 각각의 재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기상예보를 통해서 우박이 예상된다면 성숙기에 접어든 과실은 즉시 수확을 해서 사전 수확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린 육아나 어린 새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물망을 나무에 씌워서 피해를 경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해에 안정적인 결실을 위해 피해가원의 과실을 모두 제거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상품성이 없는 과실을 제거하거나 또 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피해가원의 모든 과실을 전량 제거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 수확보다는 다음 해에 안정적인 결실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량 제거를 하면 과일로 보낼 영양소가 나무의 줄기나 생장점에 영양소를 보냄으로 인해서 화분화를 촉진해서 다음 해에 안정적인 결실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한 가지에는 도포제를 발라서 반드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용균 침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박뒤에 약재를 살펴하여 병해를 막고 효율적인 비배 관리로 건실한 생육을 유도한다 이랬는데 여기서 약재는 주로 살균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살균제 살포를 통해서 우박으로 인한 상처 부위에 어떠한 곁무늬 썩은 병이나 줄기 마른 병 같은 걸 발생할 수 있는 병용균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러한 살균제 살포는 가장 단시간에 24시간 이내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비배 관리를 하는 것은 잎이 손실되기 때문에 광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소 0.3% 같은 그러한 비료를 만들어서 옆면에 시비를 해서 수세 회복을 돕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우박 대책을 정리하면 일기예보 등을 잘 확인하여 가지고 성숙기에 도달한 과실은 사전에 수확을 하거나 또 그물망을 씌워서 나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찢어진 가지에는 도포제를 발라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그리고 살균제를 살포하거나 그리고 효율적인 비배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박해 대책의 주요 요지입니다. 한해입니다. 한해는 이 한자가 가물 한자입니다. 그래서 가뭄의 건조해와 같은 말입니다. 한해는 토양이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물이 수분 흡수가 안 되고 또 수분 흡수와 같이 토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면서 무기양분을 같이 흡수해야 하는데
그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량이나 품질을 저하시키고 또 심할 때는 작물 전체가 고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해 장에는 첫 번째로 무기양분 결핍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는 뿌리가 수분을 흡수를 하면서 토양 속에 녹아있는 무기양분을 같이 흡수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양분 결핍 증상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연면적 감소와 조직이 치밀해진다고 하는데, 연면적 감소는 세포 안에 물이 들어와서 이 팽압이 발생해야 세포 신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포 신장이 안 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서 팽압 부족으로 세포 신장이 억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잎이 크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연면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이 치밀해진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팽압 저하로 개별 세포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세포 크기가 작아지면 같은 면적 안에 세포들이 더 촘촘하게 배열되기 때문에 조직이 치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면적 감소와 조직의 치밀해짐을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연면적 감소는 물을 버리는 구멍을 줄이는 것이고, 조직이 치밀해지는 것은 남은 물이 못 빠져나가게 벽을 두껍게 쌓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증산작용이 억제되고, 그러니까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공을 폐쇄하는데, 기공이 폐쇄되면 이산화탄소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산화탄소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에서는 광합성이 촉진된다. 그러니까 한해가 발생을 하면 광합성이 촉진된 게 아니라 기공이 폐쇄되기 때문에 광합성이 저하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번과 5번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 내에는 앱시스산이 합성이 촉진이 되고 또 에틸렌의 호르몬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럼으로써 앱시스산은 세포 성장이 억제함으로써 건물량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에틸렌 호르몬 농도가 높아지면 과실자루나 가지에 연결된 부분에 이층을 형성해서 열매가 스스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열매가 스스로 떨어진다는 것은 영양분 공급을 과실로 가는 것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식물은 남은 영양분을 과실보다는 뿌리나 생장점으로 우선 배분하기 위해서 과실을 포기합니다. 결국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에 위험이 되는 짐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로 인해서 앱시스산과 그리고 에틸렌의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세포의 성장이 억제돼서 건물량이 감소하고 낙과가 발생한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발병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수분이 부족하면 단순히 목마름에 그치지 않고 식물 전체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립니다. 면역체계가 무너진 만큼 수세가 약해지는데, 이 약해진 틈을 타서 가뭄과 함께 찾아오는 이러한 건조한 날씨에서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 즉 진딧물, 총체벌레, 응애 등이 번식의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식물의 수분이 부족하다 보면 식물의 수액이 농축되어 영양가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면 더운 날씨 때문에 천적 활동이 줄어들 때 이러한 매개충, 진딧물, 총체벌레, 응애와 같은 이러한 해충이 바이러스의 매개충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해 때는 바이러스 발병을 상당히 예방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한해 장애를 요약하자면, 낙과는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 무거운 짐, 이러한 과실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비상탈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이러스 발병은 에너지 부족으로 방어력이 부족한 틈을 타서 외부 침입자가 창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분 스트레스는 이처럼 호르몬 불균형, 예를 들어서 에틸렌 증가, 앱시스산 촉진, 그리고 에너지 고갈, 여기에 매개충 증가라는 삼박자가 물려서 피해가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근성 작물이라 함은 건조 또는 가뭄에 잘 견디는 작물로 대표적인 작물이 조, 수수, 옥수수, 밀 등 주로 키가 큰 작물입니다. 그렇다면 내근성이 약한 작물은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작물인 감자,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내근성 작물의 특징은 기공의 크기가 작고 지상부보다는 근권부, 뿌리 쪽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공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증산 작용 활동이 작을 수 있고 식물 체내에 수분을 함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부보다는 근권부가 발달해서 뿌리가 상대적으로 넓게 퍼지고 표층 위로 근권 쪽으로 근계가 발달해서 수분을 흡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틀린 선지로는 기공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은 내근성 작물은 기공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거고, 기공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증선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내근성이 약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내 수분 상실이 적고, 두 번째, 수분의 흡수능 및 수분 보유력이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분 함량이 낮은 상태에서도 비교적 생육을 잘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 건조할 때는 낮은 호흡에 따른 저장 물질의 소실을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는 호흡을 낮춘다는 것은 저장된 탄수화물을 최대한 천천히 소비하여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어 죽지 않고 버티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결국 에너지 전략 모드를 가동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 소모 활동입니다. 요약하자면 내근성 작물은 가뭄 시에 낮은 호흡은 성장을 포기하는 대신에 생존을 선택한 것이고, 비축한 에너지를 가뭄 이후에 다시 사용하기 위한 자반으로 남겨두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물과 한 해의 관계를 살펴보면 작물의 내근성은 생육 단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식물의 일생 중 생식기에 수분 스트레스가 가장 취약한 이유는 식물이 일생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생식기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생리적으로 매우 정교한 과정이 진행되기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수분이 부족하는 것은 결국 식물에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작물 생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앉아서 수분이 되면 이 씨방까지 내려가는데 화분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포 내에 팽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이 화분간이 자라지 못하거나 도중에 말라 죽어 수정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식기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큰 피해입니다. 벼의 내건성 약함 정도를 살펴보면 감수 분열기, 출수 개화기, 그리고 유숙기, 그 다음에 분열기 형태로 각각 내건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기의 한해 피해가 가장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수 분열기는 벼의 일생 중 수분 부족의 가장 치명적인 최대 이연기입니다. 이때는 영하수 감소, 즉 꽃의 수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립중 감소인데, 천립중이 뭐냐 그러면 벼 알곡 1000개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량이나 품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때 감수 분열기 때 수분이 부족하면 꽃의 기초가 부족해서 나중에 그 알이 찰 수 있는 그릇인 왕개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천립중이 줄어드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취약한 시기인 출수 개화기와 유숙기는, 특히 출수 개화기에는 이 수량을 결정짓는 결실률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영화 같은 경우는 그 쭈그러진 빈 알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개화시에 화분간이 신장하여 수정이 이루어지려면 강한 세포 평합이 필요합니다. 세포 평합은 결국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물이 없기 때문에 화분간이 시방에 도달하지 못해서 수정이 안 되니까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임령화가 증대하면 수량이 감소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유습기 피해는 수정은 무사히 마쳤는데 알곡을 채우는 과정, 수정 노정돼서 그걸 알곡을 채우는 자라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잎에서 만든 광합성 작물이 이삭으로 옮겨서 알을 채우는 시기인데 전부는 물에 녹아서 액체 상태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이러한 전분 이동, 즉 전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알곡이 꽉 채워지지 못하고 중간에 성장이 멈춰지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천립중이 감소하고 또 그에 따른 미질이 저하가 됩니다. 한 해에 상대적으로 강한 시기인 분열기는 이 영양생장기입니다. 영양생장기이기 때문에 생식기에 비해서 분열기가 내건성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는 주로 이제 결국은 내건성의 약함 정도는 생식의 과정이 가장 중요한 감수 분열기, 그리고 출수기하기와 유습기, 분열기 순으로 내건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양생장기인 분열기에는 내건성이 강한 편입니다. 요약하자면 천립중은 나달 하나하나가 얼마나 꽉 찼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가뭄이나 공원으로 인해서 유습기의 광합성이 원활하지 못하면 나달 내부가 비게 되고 천립중이 감소하면 결국 전체 수확량 감소와 미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재배 조건과 한 해를 살펴보면 1. 질소 비료의 다용이나 퇴비, 인산, 칼륨의 결핍에 따른 한 해 조장이라고 했는데 질소 비료를 다용하게 되면 결국은 이건 영양생장만 하게 됩니다. 영양생장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잎이 더 커지고 이러면 결국은 기공수가 많아지고 기공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증산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결국 수분이 몸 밖으로 체외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퇴비, 인산, 칼륨도 결국 이 부족할 경우에 한 해를 조장하는데 특히 칼륨이 중요합니다.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1차적인 물질입니다. 그런데 칼륨이 부족하면 세포 내에 삼투압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농도가 낮아지고, 농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수분 포텐셜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분 흡수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분이 적어진다는 것은 칼륨은 잎에서 만든 당분, 즉 포도당, 그 설탕을 줄기나 뿌리 열매로 보내는 운반 트럭의 연료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칼륨이 없다는 것은 이동할 수 있는 운반 트럭의 연료가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또 뿌리에 발육이 저해되므로 한 해에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칼륨이 부족하면 잎에는 당분이 쌓여 있어도 정작 에너지가 필요한 뿌리나 생장점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풍요 속의 빈곤 상태가 되어 전체적인 에너지 대사가 멈추는 겁니다. 한 해 예방을 위해서는 밀식 재배를 꼭 피해야 합니다. 밀식 재배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적은 수분으로 작물 간의 수분 흡수 경쟁이 발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수분과 함께 이동하는 무기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영양분이 부족하고 또 칼륨, 인산과 같은 결핍으로 인해서 뿌리 발달이 부진하기 때문에 결국 내건성이 약화돼서 한 해에 약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은 한 해의 대책입니다. 제가 밑줄 그어 놓은 것은 기출문제의 선지로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한 해 대책, 중경제초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잡초와 수분 경쟁을 예방하고 잎단 형성을 조성을 해서 수분이 원활하게 머금을 수 있도록 해주고 증발 억제제를 살포함으로 인해서 토양에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네 번째, 내건성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해서 이러한 한해를 예방하고 특히 내건성 작물은 요수량이 낮은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수수, 조, 밀 이와 같은 작물이 내건성 작물입니다. 다섯 번째, 작물의 제식 밀도를 낮춘다는 겁니다. 밀식 재배는 그만큼 수분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한 해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밥을 통해서 토양의 건조를 막는다는 것은 토양에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다밥을 해준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질소 과용을 피하고 퇴비, 인산, 칼륨을 적절하게 증시한다. 질소를 과용하게 되면 영양 생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잎이 커지고 기공이 커지고 많아지면서 수분 증발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륨은 삼투압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칼륨은 꼭 필요합니다. 대책 중에 드라이 파밍이 있는데 드라이 파밍 같은 경우는 식물보호기사나 종자기사의 2차에 필답형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드라이 파밍이라 하면 휴작기에 비가 오면 땅을 갈아서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고 또 작기에는 다밥, 진압을 잘 해서 지하수의 모관 상승을 조장함으로 인해서 한발의 적응성을 높이는 방법, 즉 토양에 물을 가둬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대파작물. 대파작물은 작물이 대신 파종하는 것. 대파, 대신 파종해서 키울 수 있는 것. 그 대체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벼에 이양이 불가능하면, 이양이 늦도록 되지 않는다면 벼에 자라는 동안에 그만큼 햇볕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기, 유효 온도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적선 온도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수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자랄 수 있는 한 해에도 강한 조, 기장, 메밀 등을 대파하는 방법을 찾거나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의 대책 중에 대파작물 재배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스프레입니다. 스프레는 토양이 과습 상태가 지속되고 모든 공급이 물로 채워져서 결국은 토양 내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뿌리가 상하고 또 심하면 부패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뿌리 상태, 근건부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부에는 황화가 발생하고 미조하여 고사하게 된다는 산소 부족 장애가 스페입니다. 스페는 젖을습을 쓰기 때문에 수해, 즉 물에 피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해에는 침수해와 관수해가 있습니다. 침수해는 잠길침, 물에 잠기는 피해이고 관수는 과학간입니다. 결국 갓은 머리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위까지 다 차버리니까 결국 작물 전체가 물에 잠겨 있는 피해는 관수해고 그리고 그러니까 강우로 인해서 잎까지 전체가 잠긴 게 아니라 모든 잎이 물에 잠겨 있는 피해를 우리는 침수해. 그리고 작물 전체가 물에 잠겨 있는 피해는 관수해. 그래서 침수해와 관수해의 정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수해는 작물의 일부, 그러니까 뿌리, 줄기 하단이 물에 잠겨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배수가 불량하거나 장기간 과습할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침수해가 발생을 하면 뿌리의 기능은 당연히 저하가 되고 뿌리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육이 부진해지고 저항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병해가 발생합니다. 관수해는 홍수나 범람 등으로 물이 급격하게 유입된 겁니다. 그러면 작물 전체가 잠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수온의 피해는 저온보다는 고온에서, 침수보다는 관수에서, 맑은 물보다는 흐린 물에서, 움직이는 물보다는 정체되어 있는 물에서, 그래서 수온의 피해는 고온, 관수, 탁수, 정체수일 때
피해가 더 심해집니다. 계속 벼의 피해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손해평가사의 특성상 저희가 벼 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사의 재배약, 원예약 쪽에서는 벼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벼 피해 중에서 비교해야 될 게 청고 현상과 적고 현상이 있습니다. 이 청고 현상과 적고 현상도 다른 농업 자격증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그 중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청고 현상이라는 것은 푸를 청자 그리고 마를 꽃자, 푸른 상태, 그러니까 푸른 상태, 그러니까 녹색 상태 그대로 말라 죽는 거고, 적고는 젓갈색을 띤 상태에서 말라 죽는 거. 그러니까 청고는 푸른 채로 급사한 거. 그러니까 그 작물 그 채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급사한 거고, 적고는 붉게 타들어가면서 고사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청고는 어떠한 영양소를 쓸 시간조차도 없이 급격하게 수분이 끊겨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급성 심정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청고 현상은 뿌리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손상됐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빛이 강해서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거나, 또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서, 그러니까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물을 못 끌어올리면서 발생하는데, 그때 물을 올리지도 못하는데 더운 날씨에서 급격한 증산으로 이러한 게 발생합니다. 결국 잎은 녹색인 채로 늘어지거나 그대로 바스라지듯 마른 게 청고 현상입니다. 그래서 청고 현상은 정체수가 탁하고 수온이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때는 잎이 녹색을 띤 채로 죽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적고는 붉을 적 빨갛게 타들어가면서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수온이 높지 않고 흐르는 물, 그러니까 유동수에서 적고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탄수화물을 소화하면서, 그리고 결국 이렇게 단백질도 분해되고 호흡기질에 이용되다가 결국 에너지가 사용됨으로 인해서 엽록소의 녹색이 없어지면서 젓갈색을 띤 채로 죽는 현상이 적고 현상입니다. 그러면 한눈에 비교해보면 청고는 푸른색을 유지하고 매우 빠르게 번개처럼 죽는다. 그래서 녹색을 띤 채로 말라 비틀어지는 거고, 적고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붉은색을 띠면서 이게 타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고는 정체수가 탁하고 수온이 높은 데서 잎이 녹색을 띤 채로 죽는 현상이고, 적고는 수온이 높지 않고 흐르는 맑은 물에서 천천히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젓갈색을 띤 채로 죽는 현상,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물 재배와 습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에 대한 최적 토양 함수량, 보통 최적 함수량은 최대 용수량의 70에서 80% 정도입니다. 최대 용수량의 70에서 80%, 또 일부 수험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최대 용수량의 60%에서 80% 정도가 최적 함수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결국 최대 용수량의 70에서 80% 정도면 어떤 상태이냐? 이 말은 포장 용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용수량, 물이 다 차 있는 데서 중력수가 빠져나가고 토양 입자가 물을 붙들고 있는 최적의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최대 용수량의 7, 80%가 포장 용수량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토양 내 수분과 산소 공기가 이상적인 비율로 섞여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밭작물이 잘 자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과습과 식물의 생리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습하게 되면 결국 뿌리가 산소가 결핍되거나 호흡이 장애가 됩니다. 그러면 수분이나 무기양분에 뿌리가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이나 무기양분의 흡수가 저하되고, 결국 이러한 흡수가 저하가 되면 결국 호흡을 통한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뿌리의 생장 정지가
부패되고, 그러면 근본부 발달이 안 되면 결국 지상부도 생육이 억제되고 물이 올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입 끝으로부터 경엽에 황화가 유발합니다. 3. 작물체내 저해 물질 생성인데 여기는 작물 생리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물에 잠겨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그러니까 저산소나 무산소 상태가 되죠. 그러면 식물은 살기 위해서 산소가 없이 에너지를 만드는 발효를 합니다. 발효를 시작하는데 이 발효 때는 초기에는 젖산이 생성되고, 그리고 이게 젖산이 생성돼서 이 젖산이 산성이기 때문에 pH가 내려가서 산성이 되면, 즉 산성 토양이 되면 젖산 발효 대신에 에탄올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적된 에탄올은 이게 유기경매 역할을 해서 지방 물질로 구성된 세포막을 녹여버립니다. 결국 세포막 등 지방성 물질로 구성된 부분이 용해되어 장애가 발생한다는데, 이 말은 이 세포막이 녹아버리니까 세포의 형태가 파괴되고 결국 뇌용물이 유출되어 결국 세포가 사멸한다. 이 말은 장기가 녹아서 그 안에 있는 뇌용물이 몸 전체로 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토양 내 환원물질 생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입니다. 토양이 과습해지면 산소가 고갈되면 이 미생물에 의해서 토양의 산화환이 전이인 EH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EH가 급격히 떨어져서 환원 상태가 됩니다. 산화환원 전이인 EH가 급격히 감소해서 환원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철이가, 망간이가가 산화 상태가 됐던 게, 이게 원래 그 철이가는 철3가, 망간이가는 망간4가의 불용성이었던 산화 상태의 성분들이 이게 환원이 돼서, 결국 환원이 된다는 것은 전자를 얻어서 철이가, 망간이가가 돼서 수용성 이온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원 물질들이 식물에 과도하게 흡수되면 잎이 갈색 반점이 생기거나 광합성 조직이 파괴되는 과잉해를 씁니다. 결국 토양 내 환원 물질인 이가철, 이가망간으로 인해서 과잉 흡수를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황화수소 생성은 역시 토양 내의 황산이온인 SO4 -2가가 이게 환원이 돼서 황화수소 가스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황화수소는 상당히 독성이 강한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황화수소는 뿌리 호흡을 할 수 있는 효소작용을 정지시켜서 뿌리를 검게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뿌리 썩은병으로 인해서 출하현상이 발생한다는데, 이 출하현상이라는 것은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확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토양 내 환원물질 생성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토양이 과습해지고 산소가 고갈되기 때문에 결국 토양 내 환원물질이 생성된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내습성 작물 생육 특성입니다. 1. 경엽에서, 결국 줄기나 잎에서 뿌리로 산소 공급 능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통기계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벼 같은 경우가 물속에서도 자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뿌리 조직의 목화, 즉 이거 목화를 목질화라고 하는데, 세포벽이 단단하게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결국은 뿌리가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 물러지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돼서 유해 물질 침입을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병영군 같은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뿌리의 발달 습성을 보시면 근계에 얕게 발달한 청근성 작물이 내습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토양에 물이 꽉 차면, 즉 과습하면 흙 속의 산소는
아래쪽부터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천근성 뿌리, 즉 얕은 뿌리는 그 땅이 비록 젖어 있어도 공기와 맞닿는 토양 표면은 미세하게나마 산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얕으면 이 산소를 겨우겨우 이용해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성 그 깊은 뿌리는 아예 산소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금방 질식해서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내습성 작물은 천근성, 얕은 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얕은 뿌리를 가진 작물들이 내습성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그나마 얕은 땅이어야 산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환원성 유해 물질인 이산화철, 황화수소에 대한 저항성이 큽니다. 그래야 이러한 것을 흡수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잉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습해 대책입니다. 습해 대책은 배수를 잘해야 되겠죠. 땅속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침수나 관수된 노는 신속하게 배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물 중에 증발 억제제를 살포한다. 증발 억제제 살포는 한 해의 대책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정지. 정지라는 것은 밭에 이게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서 그 습해 대책으로는 이랑을 만들고 이랑에 파종하는 휴립 휴파, 그리고 휴립 재배보다는 이랑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밭의 고랑 재배라든가 고랑 파종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젖은 논에서도 이랑 재배, 그러니까 휴립, 이랑을 세운 게 이랑을 세운다는 게 휴립입니다. 그래서 휴립 재배. 그래서 밭에서도 휴립 휴파, 그러니까 이랑에다가 휴립을 하고 거기에 파종을 하는 거고, 습답에서도 이랑 재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해를 예방해서는 반대로 이랑보다는 고랑에 효립 구파, 그리고 고랑 재배가 좋습니다. 세 번째, 내습성 작물과 품종 선택인데, 물에서 사는 것이 내습성이 강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나리, 연, 벼, 그리고 골풀. 그리고 강한 게 우리가 요수성이 작은 작물, 요수량이 작은 작물 중에 뭐 옥수수, 수수, 토란, 고구마 이런 게 있고, 가장 내습성이 약한 것은 감자, 고추. 그래서 이 순서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습해를 줄인 게 토양계량, 객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질토에, 그러니까 아니 사토를 넣어서, 모래를 넣어서 우리가 말하는 점질토를 개량한다거나, 그리고 중정을 실시해서 땅을 갈아서 여기에 땅을 갈아서 토양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 그리고 부숙 유기물, 석회, 토양 계량제 등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숙 유기물 사용은 틀린 선지인데, 그 이유는 토양에 미생물이 탄소가 풍부한 미숙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토양 속에 있는 질소를 갖다가 급격하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은 경우는 질소 기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는 반드시 미숙 유기물보다는 부숙 유기물, 완전히 썩은 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 대책 중에 표층 시비가 있습니다. 표층 시비는 표면에 시비를 함으로 인해서 뿌리를 쥐표면 가까이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표층 시비를 할 때도 미숙 유기물과 황산금 비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미숙물 비료는 산소 부족을 가속화하고 그다음에 질소기화 현상을 만들 수 있고, 황산금 비료는 황산이온이 환원됨으로 인해서 결국 황화수소, 유해가스를 다량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황산금 비료를 시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에 습해 대책으로 황산금 비료 시용, 이건 틀린 선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과산화석회 시용이 있는데, 이 석회 중에서 이해하시기, 칼슘 중에 우리가 과산화석회를 농업에서는 과산화석회라 하고, 그리고 일반 화학에서는 이산화칼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O2가 있고, 또
농업에서 생석회라고 부르는 산화칼슘이 있습니다. 근데 과산화석회는 보시면 여기에 산소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이 말은 농업 현장에서 주로 산소 공급제로 과산화석회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물과 반응하면 산소를 천천히 방출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 동안 산소를 방출하므로 땅이 가습할 때 뿌리에 직접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토양 정화로 유해가스인 황화수소를 산화시켜서 무해하게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습지에서 바람 및 생육을 조장하는 게 과산화석회,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하는 이산화칼슘이고, 그리고 CaO라는 산화칼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석회는 이거 같은 경우는 토양 계량제, 예를 들어서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토양 계량제가 산화칼슘, 생석회고, 산소를 방출하는 것은 과산화석회, 이산화칼슘이기 때문에 이 기호도 확인해 주시고, 화학 기호도 그대로 나오세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과산화석회는 산소가 하나 더 붙어서 산소를 주는 보약이고, 그리고 생석회는 이거 같은 경우는 토양을 개량하는 토양 계량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과습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토양 전염병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물이 많기보다는 식물의 면역력이 붕괴하고 또 병원균의 이동 수단이 확보된다는 두 가지의 최악의 조건이 동시에 맞물리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에 철저해야 합니다. 특히 이 토양 내 정체된 물은 병원균들에게 아주 훌륭한 고속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역병, 즉 역병 같은 그 파이토프토라 같은 경우는 이 병원균에 꼬리가 달린 유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쳐서 건강한 뿌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에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8번 밀식 재배는 이건 틀린 지문인데, 우리가 습해가 있을 때도 밀식 재배를 하면 안 되고 한해가 있을 때도 밀식 재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통풍이 불량하기 때문에 공기순환 불량으로 전체 습도가 상승하고 지온이 하강합니다. 그러면 지온이 그늘져서 온도가 낮아지고 습도가 높아져서 뿌리 호흡이 불량하고, 또 뿌리 경쟁으로 뿌리가 약해진 뿌리 경쟁은 습해의 저항력을 감소합니다. 지금까지 재해, 우박, 한해, 습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강의를 그냥 보시고 덮는다면 그건 여러분은 한편의 동영상을 감상했을 뿐입니다. 반드시 덮고 다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